잠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밤 밤서당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어느 고을의 기와집 대문 앞에 놓인 흰 고무신 한 켤레에서 시작됩니다. 장마가 사흘째 이어지던 새벽, 문중의 종손댁 며느리 서연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곧장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도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말이지요. 더 이상한 것은 대문 앞에 놓인 고무신 안쪽에 마른 핏자국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집 어른들은 서연이 시아버지의 약에 독을 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끝 주막 할멈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전날 밤 종손댁 담장 너머에서 한 아이가 울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족보방으로 끌고 갔어요. 내가 늙어 귀가 어둡다 해도 살려달라는 소리와 술주정 소리를 구분 못하겠느냐. 그 집은 늘 조용한 척했지만 밤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문고리 잠그는 소리, 여인 우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 여자를 숨겼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그리고 독을 탔다면 왜 약그릇은 깨끗이 씻겨 있었겠느냐. 죄인은 흔적을 숨기려 하고 억울한 이는 흔적을 남긴다. 할머니, 저는 봤어요. 어머니가 약그릇을 들고 간 게 아니라 큰아버지가 먼저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말렸어요. 그 문서만은 태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어머니 입을 막고 족보 방문을 잠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뒤주 안에 숨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돌쇠야, 네가 살아야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문중의 족보방은 집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하물며 며느리와 종들은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대대로 내려온 족보와 논문서, 혼서지가 보관되어 있었지요. 서연이 그 방에 끌려간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쪽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쪽지에는 이상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족보에 있으나 내 아내의 이름은 저들이 지웠다. 아이까지 지우려 한다. 아버지의 약이 아니라 족보를 보아라. 여인이 남편을 잃고도 상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고 시아버지 약을 다린 뒤 집을 나갔다면 더 물을 것이 무엇이냐. 문중 어른들의 말이 한결같고 집안 하인들도 며느리가 밤중에 부엌을 드나들었다고 했다. 주막 할멈이 들었다는 말 한마디로 양반가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다. 아이의 말은 겁먹은 헛소리다. 그 여인을 잡아오면 관아 앞에서 곤장을 쳐 죄를 묻겠다.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서연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문중은 고을 절반의 논을 갖고 있었고 사또에게 해마다 곡식과 비단을 바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시집간 여인들이 이상하게도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첫째, 며느리는 산후에 죽었다 했고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셋째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세 여인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족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족보를 베껴 쓴 적이 있다. 이 손이 떨리기 전 이씨 문중이 새 족보를 만들겠다며 나를 불렀지. 그런데 이상했다.
죽은 며느리의 친정론이 문중 재산으로 바뀐 날짜와 그 여인이 죽었다는 날짜가 늘 같은 달이었다. 족보란 조상을 높이려 쓰는 책이지 산 사람을 지우려고 쓰는 칼이 아니다. 내가 그때 베껴둔 초본이 아직 있다. 늙은 필사가 내놓은 초본에는 세 여인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 옆에는 친정밭 세마지기가 적혀 있었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 옆에는 은비녀와 혼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이름 옆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먹으로 덧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비쳤습니다. 아들 돌쇠는 서연의 소생, 문중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있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살 사건이 아니라 상속을 지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리,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손 어른이 시켜서 며느님이 약에 독을 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큰어른이 약그릇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고 고지어 안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님은 문을 두드리며 의원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어른이 말했습니다. 이 집의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족보로 고치는 것이다. 입을 조심해라. 내 한마디가 양반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먼저 끊을 수도 있다. 초본이 있다 하여 그것이 진짜라는 법은 없다. 여인의 이름 몇 글자가 재산을 증명할 수는 없다. 포졸들은 저 종놈을 데려가라. 아이와 주막 할멈도 함께 가두어라.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야겠다. 그때 종손댁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족보방에 불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증거를 태우려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불길 속에서 뛰쳐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서연이었습니다. 머리는 부러졌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젖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족보 원본이었습니다. 물동이에 숨겨 불을 피한 책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은 남편의 부탁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의 재산을 빼앗고 아이가 자라기 전에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제 남편은 그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따졌고 그날 밤 약을 마신 뒤 쓰러졌습니다. 독이 든 것은 제가 달인 약이 아니라 큰어른이 다시 부은 탕약이었습니다. 그 말에 돌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본 것도 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담을 넘은 게 아니라 두 사내가 서연이를 끌고 족보방으로 갔다. 그리고 새벽녘에 아이 하나가 내 주막 뒤뜰로 숨어들었다. 그 아이 손에 있던 것은 어머니의 비녀가 아니라 피 묻은 붓이었다. 누군가 이름을 지우다 손을 베인 것이지. 그 피가 누구 피인지 보면 답이 나올 게다. 피 묻은 붓은 종손의 손에서 난 상처와 맞았습니다. 붓 끝에는 목과 피가 함께 굳어 있었고 족보원본의 서연 이름 위에도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종손은 죽은 동생의 아내와 아이가 재산을 나눠 가질까 두려워 약을 바꾸고 이름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끝까지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아 문밖에서 낯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갓을 벗자 품속에서 작은 문패가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고을의 황곡과 문중재산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족보 원본과 초본, 피 묻은 붓, 하인의 증언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자는 죽은 조상 앞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 나는 몰랐다. 문중의 일이라 믿었을 뿐이다. 내게 들어온 곡식과 비단은 관아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어사나리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 고을은 나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한 것은 내가 법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포졸들마저 더는 사또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씨, 문중의 족보는 관아, 마당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서연의 이름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논과 밭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자기 이름이 적히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름은 글자 몇 개가 아니라 누군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거 보아라. 늙은이 귀가 아주 쓸모없지는 않다 했지.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끝까지 이름을 놓지 않은 여인이다. 사람은 죽어도 이름이 남고 이름이 지워지면 산 사람도 죽은 것처럼 된다. 그러니 내 이름, 내 어머니 이름, 내 아이 이름을 남이 함부로 접지 못하게 해라. 그 뒤로 그 고을에서는 며느리의 이름을 족보 옆 작은 책에 따로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름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문 앞에 놓인 흰 고무신은 끝내 주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족보는 더는 누구의 이름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밤에도 밤서당에서 조용한 야담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